싶은 교육 채널. 안녕하세요. 미술로 보는 아이들의 심리 홍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술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 치료, 미술과 치료라는 언어가 두 가지가 만나서 합성어를 이루게 된 것인데요. 미술이라는 단어는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미술이라는 그런 과목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얼마만큼 그것이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정의는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지 않아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지만 한번 그래도 얘기해 볼까요? 미술이라는 게요, 인류가 시작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 곁에서 계속적으로 같이 와왔어요. 라스코 동굴벽화라든가 알타미라 동굴벽화 같은 그런 동굴벽화에서도 그들이 사냥했던 대상들을 그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위협을 주었던 대상을 그리기도 하면서 그들의 생각들을 혹은 그때 당시 때의 느낌들을 담아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중세시대라든가 이런 시대를 볼 때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런 나라가 성립을 하고 이럴 때는 또 종교적인 색채가 되는 그런 종교화도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미술이라는 걸 보게 되면 종교성, 그리고 그 문화에 갖는 문화성, 그리고 사회성까지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술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을 그러면 치료적인 부분에서 같이 쓰는 것이 미술 치료라는 거겠죠. 그럼 치료라는 언어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사실 치료, 테라피라는 용어는 그리스어에서 왔다고 해요. 테라피. 지금의 이런 우리가 쓰고 있는 치료, 치유라는 단어의 뜻은 아니었지만 처음은 돌보다, 간호하다 이런 넓은 광의의 용어로서 행해지다가 요즘엔 조금 협의의 의미로서, 좁은 의미로서 테라피라는 이런 단어가 누군가의 이런 마음을 돌보거나 어떤 상처를 치유하고 치료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또 뜻하고 있는 의미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미술 치료라는 것은 어떨까요? 미술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어떠한 치료를 해야 하는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돕는 것이겠죠. 치료하는 의미에서요. 하지만 미술 치료는 어떤 이런 의학적인 이런 약을 복용을 할 수 있게끔 처방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시술이나 수술을 통해서 치유를 돕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치료를 돕는 것은 아니고요. 심리적인 내면의 갈등 상황에 놓인 내담자거나 아니면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이렇게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끔까지 간 그런 내담자들에게 자신이 조금 올바르게 쓸 수 있는 그런 기운을 줄 수 있는 것이 미술 치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선생님들이 사실은 더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미술 치료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게 됐을까요? 그것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실 미술 치료라는 용어가 우리에게 이렇게 일상적으로 있었는데 우리는 사실 그 용어를 딱 미술 치료라는 용어로 사용하지는 않았대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나라도 빼앗겼던 슬픈 역사도 갖기도 했고요. 같은 민족끼리 같이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도 가졌고요. 외세의 침략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그런 우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가정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술 치료라는 것을 더 많이 요구하는 현대 시점에서가 너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모습이 항상 불안정했을 것 같아요. 잘 살고 있는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도 지금 강대국이라 칭하는 미국 또한 그들도 항상 그 상황에서는 힘들었던 건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18세기죠. 18세기, 19세기 이렇게 되게 많이 현대 사회로 전환되는 시점을 맞이하면서 그때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되게 많이 힘듦을 겪고 있었을 것 같아요. 요즘 되게 힘들잖아요, 우리가. 우리 선생님들도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따져보자면
안정되어 있는 이런 직장이라고 누구나 막 칭송받는 직업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는 아이들과의 갈등도 있을 거고 교사들 동료들과의 갈등도 있을 거고 업무적인 스트레스도 되게 많으실 텐데 그런 면들이 사실은 미술 치료라는 것을 어떤 이런 상담이라든가 치료적인 입장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그 용어를 어쩌면 그 분야를 좀 더 세분화하고 그것들을 학문화시키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세분화되면서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럼 미술 치료, 우리가 보는 지금 형태는 누가 어느 날 얘기를 했을까요? 사실은 미술 치료를 논하는 데는요, 1940년대부터 이제 조금 시작이 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전에도 많은 정신과 의사들도 있었고, 많은 이제 화가들도 있었고,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이걸 중심으로 해서 1940년대에 나운버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 사람은 사실은 화가였어요.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고, 물론 저도 그림을 그리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림 되게 좋아해서 그리는데, 사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사실 치료를 하는 부분이랑은 좀 달라요. 근데 그도 작업을 하는 순간, 어느 순간 정신분석학이라는 부분과 이렇게 딱 맞닿는 그런 시점을 겪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발견을 하게 되죠. 많은 정신분석학 학자들이 그러한 무의식에 탐색을 하게 되는데, 상상이라든가 이런 무의식의 그런 것들을 무의식을 현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도구로 그림이라는 걸 선택한다는 걸 이 사람이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가 얘기를 했어요. 미술이라는 것은 치료적인 입장에서의 굉장한 힘을 가진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1940년대에 그 사람이 그러한 기류를 가지고 정신분석학의 기초적인 이런 심리적 지지를 통해서 미술 치료라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고 다니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미술 치료가 이렇게 조금씩 초석을 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950년대에 크라이머라는 미술 교육자가 나오게 됐는데요. 사실 이 사람은 화가이기도 하고 미술을 가리키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근데 도구로서 활용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충분히 미술을 그림을 그리고 무언가 조각하고 무언가 하는 행위 자체에서 어느 날 자기 자신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떤 치료적인 접근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갈등적인 부분들이 조정이 되고 불안했던 마음들을 조금 안정적인 마음으로 바뀌고, 이런 것들을 본인과 그리고 본인이 가르치는 대상들에게서 그런 것들을 발견을 하면서 이가 한번 또 이야기를 하지요. 나운버그 너 얘기도 맞는 것 같지만 미술이라는 것이 꼭 치료의 도구로서만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업 자체만으로도 치료적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1940년대 그 나운버그의 이야기와 50년대의 크라이머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미술 치료의 큰 주류를 만드는 데에서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1960년대에 울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정신분석학을 기초로 하고 있는 이제 사람이에요. 근데 두 개 다 맞더라는 거죠. 왜냐? 우리의 얼굴 생김이 틀렸던 것처럼 어떤 내담자에게는 나운버그가 이야기했던 식으로 접근을 해나가니까 상담이 너무 잘 이루어지고 치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내담자를 만났을 때는 크라이머가 이야기했던 부분으로 접근을 해나가니까 또 되게 잘 되더라는 거예요. 또 역으로 거꾸로 경우도 있겠죠. 나운버그의 그러한 이야기를 담아서 치료를 했는데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울만이 이제 얘기를 해요. 통합적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치료의 도구로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냥 작업 자체로만으로도 굉장한 효과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통합적 입장을 갖게 하면서, 그러면서 울만이 갖고 있는 미술 치료라는 용어를 1961년에 아트 테라피라는 단어로 미술 치료가 이전에 겪고 있었던 과정들을 총 정리해서 현대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정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울만의 입장에 통합적인 입장에 큰 대세를 이루고 있는 건 맞고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많은 치료사들이 현장에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정신분석적 접근을 했던 나운버그처럼 어떤 경우에는 크라이머가 얘기했던 그런 과정들처럼 그런 것들을 병행해 나가면서 미술 치료를 이렇게 확장시키고 미술 치료로서 또 한 분야를 만들어서 상담을 하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미술 치료와 미술 교육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선생님들은 교육 현장에서 있을 때는 교육에 대한 초점을 많이 맞춰서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미술 치료, 미술 교육 둘 다 글자가 똑같은 게 들어가죠. 미술이라는 단어. 도구를 똑같은 도구 혹은 재료를 똑같은 재료, 그러니까 매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매체를 미술이라는 거를 사용하고 있다는 면에서 미술 치료와 미술 교육은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죠. 갖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또 미술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와 재료를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행위를 할 때의 방법은 미술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 방법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미술 표현에서 갖고 있는 그 표현의 방법으로서 어때요? 작업을 해나갔겠죠. 미술 교육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사실 체계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성장하는 연령에 따라서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미술을 표현하는 것이 개인의 창의적인 욕구에 맞춰서 표현법이 발전돼 가는 것이 미술 교육의 큰 목표라면 미술 치료라는 것은 내담자가 갖고 있는 아픈 것 혹은 상처라고 할 수 있는 것 혹은 심리적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에 변화 있는 일상, 그것을 초점으로 맞춰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데에 초점을 자꾸 맞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미술 교육에서는 과정과 결과적으로 나오는 작품에 대한 것에 대한 것들이 모두 다 어떻죠? 좀 쭉 연결되는 과정으로 보여져요. 그렇지만 미술 치료의 부분에 있었을 때는 사실 결과물에 대한 비중도도 있을 수 있으나 과정상에서 어떠한 모습을 내담자가 취하느냐가 사실은 큰 그게 목적인 거죠. 어떠한 모습을 보여지고 어떠한 재료를 사용할 때 어떠한 자기의 마음을 발견하면서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술 치료의 목표는 되게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미술 교육에서는 볼 수 없었던 부분들이 이제 과정적인 부분에서 발견되면서 거기에서 자기 조정의 과정들을 겪게 돼요. 그러면서 내담자들은 본인의 무의식적인 상황 혹은 의식적인 상황을 미술 매체를 사용을 해서 어떻게 하죠? 이렇게 드러내요. 한 장의 종이 혹은 본인이 만들어 나가는 어떤 작품들에다가 자기의 심리적인 모습들을 다 투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미술 치료에서는 학습자라는 용어가 아니라 내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것이 미술 치료와 미술 교육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차이점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개에는 공통점이 있었잖아요. 미술이라는 것을 사용한대요. 미술이라는 매체를 사용하는 공통점이 있대요. 근데 이거는 현장에서, 교육적 현장에서 있는 선생님들에게는 굉장히 큰 바라보는 시점이, 그런 관점이 하나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어떤 현장에 가면은 상담자로서 역할을 하는 부분에서는 100% 그냥 상담자로서의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만, 선생님들은 교육 현장에서 교사라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어느 상황에서는 상담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미술 시간 안에서도 미술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적인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도구가 같잖아요. 여기에다 미술적인 치료적인 시각만 조금만 불러일으키면 아이들이 매번 그렸던 그림 안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림으로 아이들을 마음을 이렇게 조금씩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이런 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전 개인적으로 집단 치료를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학교 현장에서는 개인적으로 만나는 과정보다는 집단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되게 좀 많은데요. 그 집단 치료를 하는 90분
이게 방과 후 이제 시간 외적으로 오는 친구들이랑 집단을 하게 되면 많은 아이들이 저에게 굉장히 어떤 사인을 막 보내요. 저 선생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런 게 저한테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참 너무 어려웠어요. 라는 신호를 보내는데요. 그것을 근데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그 사인은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거는 제가 미술 치료사로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미술 치료라는 것을 그래도 조금 배웠다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본인의 힘든 사인을 보낼 때 저한테는 굉장히 그것들이 확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가 많은 강의 수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인터넷으로 이렇게 좀 만나서 심리를 알아본다, 누군가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든다,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게 시작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과정들을 가져 나가신다면 아이들은 교육 현장에서 조금 더 잘 웃고 조금 더 친구를 배려하고 조금 더 정돈된 그런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도 행복하지 않으실까요? 항상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뭐가 있냐면 많은 제가 이 교환에다가 강의적인 이야기도 막 넣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것들은 사실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 심리학이라든가 교육 상담학을 공부하셨고 그런 부분에서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크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 얘기를 더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무엇이냐면 미술이라는 게 갖고 있는 것이 보면 목표가 두 개예요. 미술 치료라는 거에서는 하나는 치료적 차원. 정말 문제가 있는 너무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것에 타겟을 해서 그 부분을 치료해 주는 것. 치료적인 접근인데요. 학교 현장에서는 치료적 접근을 하는 것보다 어쩌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다수의 아이들, 일반 아이들을 같이 하는 그런 생활 속이라면 예방적 차원에서의 심리치료, 이러한 방향으로 같이 아이들이랑 미술 시간에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것들을 같이 이렇게 적용하면서 풀어나간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예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감기가 안 걸리기 위해서 독감 주사를 맞아요. 그죠? 뭔가 바이러스를 이렇게 넣어서 우리 몸이 그것이 들어왔을 때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기운을 만들어 나가거든요.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그냥 일상의 학교 생활에서 예방 주사를 맞는 것처럼 선생님들이 여기다가 하나씩 넣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선생님들이 넣어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장을 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스스로 그걸 찾기도 하고 옆에 있는 짝꿍하고도 찾기도 하고 멀리 있는 친구랑 찾기도 하고 스스로 그러한 경우들을 되게 많이 발견을 해나가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냥 이거 수업, 이수 이렇게 하시는 데만 국한되지 않으시고요. 저희 열심히 강의 이렇게 보시면서 그것들을 이제 교실 안에서 실천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오픈교육 채널 라이브 아트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